스피어 X가 오는 28일 우주로 향합니다. 스피어 X의 임무는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를 만든다는 건데요. 우주 개발을 한 차원 앞당긴다는 이번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의훈 연구원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프로젝트 이름이 스피어 X 프로젝트. 미국 아닌 국적의 나라가 참여한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이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참여를 해서 개발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우주망원경 그러면 이제 허블, 제임스 웹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네. 스피어 X는 어떤 성능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제일 유명한 우주 망원경 하면 역시 허블 망원경. 그렇죠.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인류를 위해서 사용이 되다가 은퇴를 했고 굉장히 이제 압도적인 최신 성능의 제임스 웹 망원경이 올라와서 저도 그 영상 봤는데 네. 이게 차원이 다르다. 네. 이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 압도적인 이제 그 화질에 네. 이제 굉장히 재는데 그럼 제임스 웹 망원경과 이번에 올라가는 스피어 X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임스 망원경은 쉽게 말해서 굉장히 멀리 있는 걸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제임스 웹이.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망원경 같은 걸 이렇게 멀리 보면 예. 굉장히 멀리 있는 건 볼 수 있지만 멀리서 봤을 때 되게 좁은 구역을 자세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좁은 구역을 굉장히 자세히 보는데 이 스피어 X는 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먼 전체를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숲을 보는 식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제임스 웹 망원경은 나무에 있는 그 나무 껍질까지 자세히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이제 스피어 X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먼 숲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숲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좀 뭔가 특이한데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여기를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위치를 제임스 웹 망원경이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겠네요. 네, 역할 그렇게. 분담이 좀 되겠네요. 네. 이게. 그래서 뭐 3차원 우주 지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주 전체를 아무래도 관측할 수 있다 보니까 우주가 3차원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도와 매핑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주 공간에서 이게 여기서 이제 적외선 망원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적외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멀리 있는 물체,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일수록 이게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이는 빛의 색깔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가까이 올수록 이게 파란색으로 되고 멀리 떨어져서 이제 밝게 되는데 이게 적색편의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외선의 색깔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달라지니까 이게 멀고 가까움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알 수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우주의 탄생 비결, 뭐 빅뱅 이후에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게 됐고 그리고 어떤 생명체에 있는 유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과학계에서는 좀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은 뭔가 이 차원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28일 낮 12시죠, 우리 시간으로. 미국 스페이스 X의 로켓 펠컨 9에 실려서 이 스피어 X 망원경이 실려가지고 이제 우주로 향하게 되는데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를 했는데 어떤 부분을 담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제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참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미국 기관들이 대부분 이제 협업을 해서 했는데 나사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근적외선 우주 망원경을 만든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험을 인정을 받아서 2016년 그러니까 기획 단계부터 사실 좀 참가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거의 한 10년 걸렸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맡은 역할은 뭐냐면 우주 환경이 굉장히 척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태양빛이 비칠 때는 굉장히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만 태양빛이 비추지 않는 그러니까 지구 그림자 사이에 있을 때는 극저온이죠. 예, 극저온이어가지고 엄청나게 낮은 온도 그리고 이게 진공 상태다 보니까 지구 환경이랑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피어 X 망원경이 우주 환경에 갔을 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테스트가 항상 필요를 합니다. 그렇겠네요. 모든 위성이나 어떤 그런 천체들은.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 영하 220도의 진공 상태의 그런 챔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성능 테스트를 이제 우리나라가 영하 220도요. 네, 한 150억 정도를 이제 아하. 투입을 해서 테스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인정받아서 참여를 했다. 그런 말씀인데. 자, 말씀하신 대로 우주망원경, 이 우주 개발의 기초가 되는 게 이제 바로 맵 아닙니까? 지도. 이걸 만들어야 되고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데 현재 우주 산업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제 거의 이슈몰이를 하고 있죠. 선도를 하고 있고. 그 슬로건이 왜 그 양반 이 티셔츠에도 섞여 있듯이 써 있잖아요. 네. Occupy Mars. 화성을 점령하자. 화성을 점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성에 가야 되잖아요. 네.
화성까지 가는 우주 왕복선을 개발하는 게 이제 스페이스X의 이제 가장 근접한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프로젝트예요. 네. 어디까지 유명은 한데 이제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식 당시에 네. 화성을 이제 점령하겠다, 화성에 가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재임 기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냐. 근데 사실 제가 이게 뭐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뭐 왈가왈부를 뭐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달에 가는 거랑 화성에 가는 거랑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이 있겠지만 그냥 달에 가는 거는 일단 거리 자체가 물리적인 거리 자체가 화성보다 훨씬 가까워요. 그렇겠죠. 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차이 결정적인데 달은 지구로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거리가 항상 일정해요. 그러네요. 네. 근데 화성은 태양을 돌거든요. 각자 도니까 네. 거리가 달라지겠네요. 거리가 달라져요. 아. 그래서 우리가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인류가. 있죠. 네. 근데 그걸 보낼 때 우리가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처럼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화성과 지구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순간에 그러네요. 보내야 돼요. 근데 가장 가까울 때 보내야 되겠네요. 네. 그게 26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2027년 초에 한 번 와요. 27년 그러면 거의 2년 반 남았네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가는데 최소한 6개월은 잡아야 되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중순에 발사를 해야 됩니다. 아. 근데 그게 아니면 그 다음번에 가까워지는 시기 언제냐면 2029년 한 3월인가 그래요. 또 2년여 멀어지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2029년 1월까지거든요. 어. 그러니까 내년에 발사하는 거 아니면 2029년 3월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재임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에 발사한다. 재임 기간에는 화성에 사람이 가는 것을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내년에 발사하는 게 아닌 이상. 근데 내년에 지금 당장 발사하긴 아직 계획이 많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임 기간에는 일단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냥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화성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도 얘기를 했던 거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뛰어들고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산업에도 그렇지만 좀 헤게모니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발에서 미국 중심의 어떤 그런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굉장히 이걸 같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 다시 우주 어떤 패권 전쟁에서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구나. 네. 특히나 중국이 201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빠르게 미국 우주 개발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자국의 우주 산업에 다시 한번 힘을 싣기 위해서 좀 그런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스페이스X만 우주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의 대항마가 누구냐면 이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아마존 CEO. 여기 이제 블루 오리진이죠. 기업 이름이. 1월 16일에 블루 오리진의 대형 로켓 뉴글렌이 이제 첫 시험 발사를 진행했는데 성공은 하긴 했는데 일단 로켓사 재사용이 이제 불발되면서 반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블루 오리진이 스페이스X보다 창업은 더 먼저 했더라고요. 블루 오리진이 한 2000년에 창업하고. 네, 맞습니다. 2년 뒤에 이제 스페이스X 나오고. 이게 각축전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미국 기업들끼리. 이건 어떻게 좀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참 신기한 게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2명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초반부터 우주 산업에 뛰어들어. 그 당시에는 산업이라고 부르기도 조금 민망한 수준이었는데. 무슨 화성에 가냐 이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명이 이제 그때부터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성장했다는 걸 보면 확실히 좀 보는 안목이 다르구나 싶은 생각이 첫 번째로는 들고. 그래요. 이제 이번에 제프 베조스가 그 뉴글렌이라고 하는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켓이라고 하면 역시 이제 우주 수송과 관련된 영역에 있는 거고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스페이스X에게 좀 뒤처진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뉴글렌이라는 이제 로켓을 발사를 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 다시 좀 기술력을 입증해 보려고 하는 테스트였는데 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쉬움이 남은 성공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했다는 건 뭐냐면 로켓 임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탑재한 어떤 탑재물을 원하는 고도에 원하는 궤도에 안착을 시키는 게
그 로켓의 임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임무에는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게 아쉬움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로 지금 굳혀지고 있는 게 재사용 로켓. 재사용이죠. 거죠. 그래서 비용 감축을 위해서 재사용에 이제 성공을 하는 게 이제 또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는데 재사용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임무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쉬움이 남은 성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블루 오리진 입장에서는 좀 더 스페이스X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임무 성공도 중요하지만 이 뉴글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발사체를 재사용까지 성공을 시켜서 그래요. 좀 그런 부분에서 같이 비용 경쟁을 하면서 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림을 좀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중간 질문인데 스페이스X하고 블루 오리진은 경쟁하긴 하는데 네. 약간 결이 다르다고 할까? 전략이 좀, 목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스페이스X는 화성에 가서 화성에 그 우주 도시를 건설하고 기지를 건설하고 사람을 이주하게 만든 이게 궁극적으로 한다면 블루 오리진은 약간 관광용 우주를 탐사하는 여러 민간인들을 태우고 가서 돈을 받고 태우고 가서 우주를 보여주고 말하자면 이제 유람선 같은 느낌으로 맞나요? 좀 더 상업성 수준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랑 제프 베조스가 그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또 안 좋은 게 이게 맞아요. 예전에 트위터가 있으니까 네. X가 전에 X. 있어요. 네. X 있을 때도 둘이 막 트위터로 막 기싸움을 하고 그랬어요. 막 제프 베조스가 뭘 성공하고 나서는 막 카피캣 막 이러면서 너 따라쟁이 이제 막 이러면서 약간 막 디스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둘 이제 창업주가 그런 부분에서의 좀 우주 경쟁에서 좀 굉장히 진심인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또 그 일론 머스크가 계속 화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프 베조스는 정확히 얘기하면 화성에 사람이 산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화성 식민지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프 베조스는 달을 식민지화해야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달의 전초 기지를 이제 지어야 된다 약간 입장이고,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달라요. 우주 개발하는 입장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은 다르고,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일론 머스크한테 뭐라 말했냐면 화성에 가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너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 한 달만이라도 살아봐라. 근데 화성은 에베레스트 꼭대기보다 훨씬 더 혹독한 환경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둘의 어떤 그런 말싸움도 보시면 되게 둘의 우주 개발 관점이 조금씩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달도 마찬가지 같은데. 달도 그렇죠. 뉴글렌 발사 당일에 스페이스X도 이제 뉴글렌은 첫 발사죠? 시험 발사. 근데 스페이스X 스타쉽은 7차 실험 발사였어요. 네. 이게 이제 남부 텍사스 남부에서 진행이 됐는데 6차 발사에서는 이제 일단 슈퍼헤비 해수회부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절반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제가 뉴글렌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은 성공이라고 표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7차 발사, 스페이스X 7차 발사는 기대감을 남긴 실패. 좀 더 좋은 놈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성공했냐 실패했냐의 차이도 있고 아쉬움을 남겼냐 기대감을 남겼냐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정반대죠. 네. 그러니까 정반대라는 건 뭐냐면 스타쉽의 7차 발사는 임무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쨌든 우주 로켓의 임무는 탑재물을 궤도에 착지를 시켜가지고 운송하는 거가 첫 번째 목표인데 거기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왜 기대감을 낳았냐면 1단 로켓의 착지에는 또 성공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제가 혹시 보는 화면을 이렇게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메카질라라고 하는 여기 딱 착지시키는 발사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전에 착지했던 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착지를 했어요. 그때도 아주 사뿐하게 착지했는데. 네, 그래서 여기 왼쪽 보시면 여기 지금 착지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뿐하게 착지를 했고, 근데 다만 제가 임무에는 실패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1단 로켓은 정확하게 착지를 했는데 2단 로켓은 올라가다가 이게 이상이 생겨서 중간에 자동적으로 폭발 명령을 내려요.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될 실패할 것 같다 싶으면 폭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다가 폭발하다 보니까 이 잔해들이 그 상공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상공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막 엄청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예쁘게 이렇게
뭐 예쁘게라고 표현하면 좀 거의 그런데 뭐 유성우 스타일로 떨어지네요. 네, 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비행기에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이 당시에 그래서 그 비행기 맞으면 저 그래서 같은데? 긴급 명령이 내려져가지고 이 당시에 비행기들이 전부 다 운항을 피해라 약간 이렇게 와가지고 했었는데 여기를 사진 찍힌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봤었던 댓글 중에 재밌었던 댓글은 내 실패도 저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런 걸 제가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둘의 좀 상반된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실패와 성공을 교차되면서. 근데 제프 베이조스 블루 오리진은 인력 감축가 늘어났어요. 갑자기 이렇게 바쁜데 전체 직원의 10%인 1,400명 일자리를 줄인다 이렇게 계획 나오고 이게 뉴글랜 선보인 지 거의 한 달 만에 인원 감축을 발표하는데 이게 잘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줄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그 둘 다라 생각하는데 이게 물론 아직 정확하게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 인력 편성이 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그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사실 창업은 먼저 됐지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굉장히 많이 뒤처진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여진 어떤 로켓에 운용하는 어떤 그런 현황도 그렇고 기술력이나 이런 보여지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X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역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인력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뉴글랜 같은 경우에도 발사는 성공했지만 재사용에 실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프 베조스가 막대한 투자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있어서 좀 뭔가 어떤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인원을 줄이다기보다는 조금 뭐 표현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물갈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뭐 기술 핵심적인 인재는 남겨놓되 좀 더 그런 혁신적인 부분을 앞당기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좀 오래된 인원들은 감축을 하고 좀 더 새로운 피를 이제 인원의 수혈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따라잡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 처음에 하셨는데 미국의 양대 기업들이 이제 경제하고 있는 동안 중국도 만만치 않게 따라오고 있다 평가를 해주셨어요. 이 중국 민영 인공위성 제조사인 갤럭시 스페이스가 모바일과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통신 기술을 선보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이 기술은 중국 최초로 이제 저궤도 광대역 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중국의 우주 산업 개발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베이징에서 열린 그 우주 컨퍼런스에서 이제 미니 스파이더라고 하는 방금 말씀해주신 그 위성이 이제 상공을 지나가면서 휴대폰을 사용했다라는 것인데 저도 이제 그 보도를 보고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휴대폰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것 같진 않고 어떤 그 건물에 있는 그 기지고? 수신기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중국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을 굉장히 이제 빠르게 쫓아가려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하겠죠. 모든 면에서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중심의 어떤 새로운 국제 우주 정거장을 짓는 것도 중국은 자기네들만의 우주 정거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뭐 로켓 발사도 재사용 쪽 로켓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또 이 위성 쪽 통신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체적인 위성 통신 쪽을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위성들을 발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만 들어보면 스타링크하고 경쟁했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스타링크를 가지고 있으면서의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중요도가 뭐냐면 전 세계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걸 뭐 독점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잘 드러난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사용되면서 정말 전쟁에서도 이게 실용도가 높구나라는 부분이 있었고 중국도 그런 부분에서 좀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네들 위성 통신을 많이 이제 쏘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컨퍼런스에서 나온 내용도 또 제일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게 D2C 위성 통신 위성이라고 해서 위성에서 다이렉트로 이제 그 모바일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저력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D2C 기술 위성 통신 탑재 이거 애플에서 지금 업데이트 이번에 업데이트할 때 보니까 이게 나오던데 이게 그러면 애플하고 지금 스타링크 계획하고 그 실제로 애플이 이걸 사용하겠다는 거 이게 둘이 커넥트가 됐네요. 맞습니다.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18.3 iOS 업데이트에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이제 이게 뭔가 해서 누를까 말까 하다가 보니까 오늘 설명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자세히 들여보니까 이게 그거더라고 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18.3 업데이트에 사실 패치 노트에는 안 나와 있었는데 좀 소위 말하는 잠수한 패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 애플이 갑자기 이거를 도입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애플이 위성통신 기능을 탑재를 했었어요. 아이폰 15부터 위성통신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안 되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면 위성이 북미 지역에 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써 있는데 원래는 글로벌스타라고 하는 위성통신 기업을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는 스페이스X와 T-모바일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통신 기업이랑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좀 모바일 쪽으로 들어가는 영역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구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미국 내에 있는 3대 통신 기업들 중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셀룰러 기업 통신 기업들이랑 위성 통신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위성 통신과 기존에 있던 그 지상 통신 기업이 결합하는 거죠. 결합해서 맞아요. 네, 결합해서 자기네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저는 네,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지금 야,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일이 지금 미국 기업들끼리 결합해서 미국 국수주의 더 앞당기고 이게 이런 그림이 보이네요. 보여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삼성 갤럭시 휴대폰에는 이미 지금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폰까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성통신이라고 하는 영역이 물론 지금은 조금 뭐 위급한 상황에서 쓰는 그런 긴급 재난 문자나 전화 정도로는 기술이 여기까지 와 있지만 향후에는 좀 더 정말 인터넷 서비스나 이런 부분으로까지 뭐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기대감도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플랜이 이제 현실화된다는 느낌이 드네요, 진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곧 국내에 도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빠르면 3월 중으로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면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스타링크 코리아가 설립된 지가 몇 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허가를 계속해서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는 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통신 기업 간에 주파수 대역 5G 주파수 대역 할당받는다고 막 경쟁 입찰시키고 막 그렇게 했었죠. 주파수는 유한 자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주파수 제약대가 혼선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할당받기 위해서 이제 스타링크가 좀 많은 시간을 들였던 거고 이게 과기부에서 이게 할당하는 기간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게 곧 이제 완성이 될 거라는 뭐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3월 중으로 스타링크도 국내에 런칭된다는 소식을 아마 접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완전히 뒤떨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모건 스탠리가 분석하기에 2020년에는 우주 산업 규모가 3,850억 달러였는데 이게 2040년, 20년 뒤에는 1조 1천억 달러로 3배 정도 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지금 열심히 그걸 달려가고 있는 건데 각국이, 특히 미국이 그리고 중국이 우주 산업에 있어서 기술 트렌드와 우리나라의 현주소 정말 정확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글로벌 트렌드를 하나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게 국가마다 트렌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국가마다 청동기 시대인 국가가 있고 그래요. 석기 시대인 국가가 이게 있고 원래 기술 격차가 큰 네.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 보니까 그 국가마다 트렌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서 나가 있는 거의 현대사회급인데 미국 같은 나머지 경우에는 국가들은 뭐 거의 좀 그렇죠. 국가 중심이 아니라 민간 기업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도 보시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라든지 아니면 블루 오리진이 경쟁하는 그런 각축의 구도 아니면 스타링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민간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미국의 상황인 거고 특히 미국은 그 민간에서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감축하고 성능을 늘리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고 거기에 조금 이제 그 다음 영역인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압도적인 자금력을 투입을 해서 그렇죠. 국가 경쟁력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뒷단의 영역인 것 같고 거기에서 조금씩 민간의 영역이 들어오고 있어요. 스타트업 특히 최근에 중국의 우주 개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단계인 거고 우리나라가 바로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어떤 자금력이라기보다는 좀 더 국가 기관에서의 연구 조직들을 기반으로 좀 기술력을 이제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나라도 페이지를 좀 올려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여기서 뒤터짐은 따라갈 수 없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기술 장벽이 심하고
진입 장벽도 높고 마지막으로 우주 관련주들 뭐 방금 말씀드린 재료들이 많아요. 네. 많은데 국내 우주 관련주 주식들 주가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단 뭐 물론 지난해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크게 이제 모멘텀이 받으면서 미국 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향후 주가는 물론 이게 우주 산업의 기업 자체가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은 보통 방산 기업이라든지 이쪽이 좀 묶여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서 순수 우주 산업만인 기업들만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아서 주가가 정직한 우상향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과 하락하는 구간이 이제 공존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다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방산업체에서 봤을 때도 우주 산업을 좀 신사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링크나 이런 관련 모멘텀들도 올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님 모시고 우주 산업의 최근 이슈와 동향까지 쫙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